유산보호와 지역사회 강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제목을 민속학적 과제로서 문화유산, 부제로 두 개의 문화가 만나는 현장이라고 달았습니다. 이 내용은 교재로 사용할 문명사 속의 문화유산의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문화유산과 관련한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은 이 시간에는 학문적 논의로서 주로 어떠한 이론적 틀 속에 논의가 전개되었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내용이 독일 낭만주의 문화가 첫 번째로 다뤄지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Cultural Studies가 등장을 하면서 문화인류학뿐만 아니라 민속학 분야에도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문화의 자원화나 아니면 객체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네 번째는 문화유산이라는 함유점이라는 소제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개별 사례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개별 사례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유산이라는 용어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입니다. 문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유산이 화제에 오르면서 논의되는 기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속학 분야에서도 문화유산 문제는 사실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민속학이 현대적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절차 가운데 하나로서 문화유산의 과제를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문화 문제 일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과 관련한 문제들의 인류사적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인류사적이라고 하니까 좀 상당히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다른 문화 개념의 합류가 현대만큼 일반적으로 보이는 시대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인류 문화를 다루는 방법이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문화유산이라는 사고방식의 보급이 중요한 역할을 한 점도 이 강의에서는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의 도입부로서 근대 학문으로서의 민속학 아니면 문화인류학이라 해도 좋습니다만은 민속학이 성립하기 이전으로 소급을 해보게 되면은 문화에 대한 사고방식에는 지금까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서 세련되게 해온 대상으로서의 문화가 있고, 또 하나는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인간을 둘러싼 활동을 규정하는 문화, 이 두 모델이 병존해 왔습니다. 양자는 같은 용어이면서도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라든지 아니면은 탈식민주의 비판과 냉전 후의 글로벌화로 이 글로벌화를 거친 오늘날에 와서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문화유산에 대한 사고방식이 점점 일반인들에게 침투가 되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화유산을 둘러싼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은 문화의 어떤 사회적 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 낭만주의의 문화입니다. 유럽에서 문화, 영어로는 컬처, 아니면 독일어는 쿨트라, 이 문화라는 개념은 자연의 어떤 생명력과 인간의 창조력 양쪽에 활력을 불어넣는 쿨트라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즉 농경, 채소랑을 가지고서 밭을 일구는 그 작업 과정을 사실 문화라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컬처라는 개념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에 오게 되면은 18세기 무렵까지 오로지 인간의 창조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의 궁중문화가 아마 그러한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문화를 대표하는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악은 그림 같은 경우는 화가 음악가들이 그들의 어떤 창조력이 귀족들의 경제력에 의해서 최대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세련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예술작품들을 우리가 문화라고 부를 때 화가나 음악가들의 어떤 재능 아니면 기능은 농경에서 자연의 생명력으로 비유되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특정 예술작품에 결부된 문화는 부유한 사람들이, 부유층 사람들이 감상하는 것이 됐고 예술가들은 그들의 보호를 받으려고 자신들의 기량을 갈고 닦아왔습니다. 자, 이러한 문화관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 독일 낭만주의자들입니다. 지리상으로 독일의 서쪽에 있는 프랑스는 18세기 후반에 왕정 말기에 아니면 혁명기에 동방의 영토를 획득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강국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위협에 대항하면서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독일이나 아니면 동유럽 지식인들은 프랑스류의 문화관을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국력의 지표로 삼은 점에서는 사실 이들 국가도 프랑스 귀족과 다를 바가 없지만은 그것은 경제력에 의해서 육성된 것이 아니라 민중의 어떤 생활 속에 소박한 형태로 간직되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만주의자들은 독일의 그림 형제처럼 민간 전성을 열심히 찾아 나섰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열심히 찾아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훗날 안토니 드볼작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민중음악도 사실 그들은 꼼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작업이 유럽형 민속이나 아니면 민족음악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민간의 구비전승이나 민요에서 자신들의 문화 거점을 찾으려고 했고 엘리트와 구별 없이 공유되는 문화 혹은 민족 정신이야말로 무력에 의하지 않고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계몽주의의 어떤 단편적 아니면 추상적 인간관에 대항을 해서 독일의 낭만주의자들은 자연 환경이나 사회의 다양성에 관여를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전체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인간관을 갖다가 제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프랑스에서 발전하고 있었던 자연과학에 대해서 독일은 역사과학을 정립하려는 선언으로 전개를 하게 됩니다. 독일의 낭만주의에서 민담이나 민요의 형태를 취한 이러한 문화는 감상 혹은 오락의 대상으로서의 측면을 강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낭만주의 문화는 20세기 전반에 민속 분야에서 한창 인기를 끌었던 문화 상대주의와는 다르게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제도라든지 가치관의 총체로는 이해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독일 낭만주의자는 민담이나 민요의 집합체를 민중문화라고 부르는 한편 그것을 지탱하는 민족 정신이 다양한 생활 실천과 결부되면서 발전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문화상대주의에 의한 문화의 재정의로 향하는 첫 발걸음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민속학이 독일 낭만주의로부터 받은 혜택은 민속이나 아니면 민족음악학의 경우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겹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대상인 자료를 민중생활 속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민속이나 민족음악학과는 달리 문화인류학에서의 문화는 단순한 표현 행위에 그치지 않고 몸짓이나 이야기 방식, 매너, 가치관, 생활 양식, 사고방식 등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화의 다양한 측면은 인간 행동 전반을 규정하고 있고 하나의 문화 집단에서 행동의 어떤 진폭을 좁히는 한편 인류 전체의 행동을 매우 다양한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의식적으로는 바꿀 수 없는 어떤 제2의 자연으로서의 문화관을 문화인류학은 독일 낭만주의에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Cultural Studies의 충격입니다.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인간을 둘러싼 활동을 규정하는 문화로서의 문화관 혹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여러가지 조건으로서의 문화관은 독일 민족학자 아돌프 바스티안으로 개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만 독일인 프란츠 보아스에서 미국형 문화인류학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문화인류학의 사회적 요청이 많았던 미국에서 널리 보급이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독일에서 직접 들여왔는지 아니면 미국을 경유로 들여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 전에 이미 수입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민속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야나기다 구니오도
어떤 말을 하냐면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각 시대의 어떤 아름답고 그리운 생활 양식도 다른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은 연합군이 점령지 통치를 위해서 문화인류학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전에 주로 사용해왔던 토속이라든지 아니면 섭속이라든지 아니면 옛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이렇게 불렸던 것이 문화로 통합되어 불리게 됩니다. 문화인류학, 특히 20세기 초부터 1970년대까지, 70년까지 문화 상대주의에서 말하는 문화는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 기술, 사회, 종교 등 모든 영역에 관련된 것이라고 정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역은 고립되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전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즉, 교류를 통해서 형성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림이나 아니면 궁중음악 혹은 민요나 민중음악 같은 감상 대상과는 분명히 다르고 창작이나 감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떤 가치관이나 아니면 물질 문화, 오락, 의례에 관한 관습 전반을 다루는 것으로 변해갑니다. 이 두 개의 문화는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다른 것으로 굳혀져 갑니다. 문화인류학이 확장을 시킨 살아있는 문화가 학문세계를 벗어난 문맥에서도 일반화되었음을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문화 이해라고 할 때 이때 문화는 예술작품이나 아니면 예술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림시장이나 음반산업, 비평공간 등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는 예술 시스템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가치관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사는 다른 여러 조건을 널리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고 다른 입장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타문화 이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문화는 문화권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접촉 혹은 문화 접변 아니면 문화 변용 혹은 문화 변화 등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항들은 많든 적든 문화인류학에서 논의가 되어 왔고 아니면 민속학에서도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 깊숙이 침투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 칼에서는 서양 문화를 의미하는 죄의 문화와 그 다음에 일본 문화를 의미하는 부끄러움의 문화가 널리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경대학교 교수였던 나카네치에가 발간한 종적 사회의 인간관계라는 책은 일본인들의 사회 구조를 잘 드러낸 그런 아주 우수한 저서입니다. 그리고 이어령 박사님께서 축소지향의 일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본 문화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를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은 생활 양식, 사고방식으로서의 문화를 점차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문화는 구성원들이 널리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학문 세계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사례 중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지역의 문화, 뭐 전주 문화, 아니면 뭐 경주 문화, 아니면 뭐 기업 문화, 뭐 젊은이들의 문화, 뭐 군대 문화,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뭐 식문화, 복식문화, 물질문화, 뭐 이러한 표현은 전체성을 갖춘 인류학적인 어떤 문화와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술 등으로부터 멀어진 여러 분야에 착안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러한 용법도 비교적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예술이나 그와 유사한 세련되고 고도화되었다는 의미의 문화도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아니면 문화재청, 문화임, 이러한 용어의 사용 방법도 있습니다. 이 강의에 아니면 이 책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도 원래는 이러한 용어 사용 방법에 가깝습니다. 최근까지 문화라고 하는 용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방향성으로 찢어진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서양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적인 문화관의 어떤 확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 사람이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입니다. 비서양인을 정치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으로 머물게 한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서 서양적인 지식의 존재 방식, 즉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오리엔트에 사는 다양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동양인이라 부르고 다른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지적 지배 방식. 이 지적 지배 방식은 문화 상대 문화관에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문화 상대주의에서 문화를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로는 감옥처럼 개인의 삶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력성은 문화 그 자체에 요래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인류학자의 자의적인 문화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드워드 사이드의 혹평 앞에서 문화인류학자들이 지금까지 작성해온 민족지에 철퇴가 가해지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이러한 사태는 나중에 표상의 위기라든지 아니면 제임스 클리포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문화를 쓰다 의 충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남의 문화를 표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남의 문화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그러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진 아주 역작입니다. 이러한 두 분의 이 두 표상의 위기라든지 아니면 문화를 쓰다는 사실 에드워드 사이드의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구장창 주장해왔던 어떤 문화 개념에도 재고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 제기가 다른 방향에서도 문화 인류학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970년대에
영국 버밍엄 대학 현대문화연구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발전한 컬처럴 스타디즈입니다. 이 컬처럴 스타디즈 학파들이 제기한 문제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컬처럴 스타디즈의 논자는 문화 개념에 관해서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문화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가끔 참조를 하게 되는데, 이 책에 보게 되면은 두 개의 문화 개념, 창조로서의 예술 활동과 인간 행동 전반을 규정하는 여러 조건, 이 두 개를 구별하면서 양자의 합류점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술 활동은 단순히 감상 대상으로서 작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간 활동의 여러 조건으로서 작용한다고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적인 재생산 메커니즘으로서의 문화는 식민지배가 오리엔탈리즘을 낳고 오리엔탈리즘이 식민지배를 낳는다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문화관을 방불케 합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이러한 발상 배경에는 광고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아니면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등등 매스미디어가 전통적인 예술 미디어를 능가하고 산업화되어 갔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야말로 상품이 새로운 생산 조건이 되고 나도 모르게 정치 관계가 소외되는 현대적 문제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처럴 스타디즈 논자들은 대중문화의 연출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에 있는 차이라든지 아니면 겹치는 부분이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자원화와 객체화입니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문제 제기가 문화인류학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비단 문화인류학뿐만이 아닙니다. 민俗학도 그렇고 역사학도 그렇고 인간학문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민족지를 작성하는 것이 윤리 문제로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어떤 특정 지리적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 아니면 특정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 균질한 문화적 공통성을 갖고 있다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본질주의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도 임재희 선생님과 남건호 선생님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본질주의냐 구성주의냐를 놓고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임재희 선생님께서 남건호 선생님의 논문을 심사하면서 논문보다 더 많은 반론의 비평의 논문 심사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이후에 임재희 선생님 논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남건호 선생님 비판을 하고 남건호 선생님의 비판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자신 나름대로의 논리를 세워서 응대를 하는 그러한 논의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임재희 선생님께서 정년퇴임을 하셔서 조금 그 열기가 식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불씨는 꺼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 상대주의를 토대로 한 문화관, 또한 복수의 문화가 아무런 교섭 없이 자율성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본질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인류학 사이에서는 문화상대주의의 결점은 인정을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견해에 경계하는 반상대주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한편 견해에 따라서는 한층 중요한 이 컬처럴 스터디즈의 연구 대상이 주로 대중문화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윗세대부터 쭉 이어온 행동 규정의 여러 조건으로서의 문화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컬처럴 스터디즈에서 영국 노동자 계급 연구라든지 문화인류학과 공통된 어떤 문화관을 토대로 실시한 연구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상의 어떤 다양화로 인해서 그러한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드워드 사이드의 비판 대상으로 인류학이 포함된 것과는 달리 이 컬처럴 스터디즈는 인류학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어떤 인식론의 차이를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해가 일반적입니다. 문화인류학과 컬처럴 스터디즈 둘 다 문화 문제를 다루면서도 다른 측면에 착안해서 거의 교류가 없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은 1990년대 이후 변화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관광이나 아니면 관광객 예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연구자였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일본인 연구자 중에 오타 요시노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문화의 객체화라는 개념을 논문 속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북지방이라든지 아니면 북해도, 또 홋카이도 등을 사례로 이 지역 사람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호스트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표상하는 양상을 쭉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나 그에 수반된 정보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예시한 것처럼 타자 지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을 고양시킨다 할까요? 아니면 고조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오타 요시노부의 지론입니다. 이것은 컬처럴 스터디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문화 개념의 어떤 합류점에 현대적 문제가 가로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타 요시노부의 문화의 객체화 개념을 한국에 소개한 분이 남근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남근호 선생님이 민속학계였던가 비교민속학계에 처음으로 문화의 객체화를 발표한 게 아마 2006년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임과 동시에 인간 행동의 여러 가지 조건이기도 합니다. 경제활동이기도 한 관광이나 아니면 관광객 예술이 문화의 문제로서 일찍부터 다루어지게 된 이유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곳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관광은 어디 가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지에 가보면은, 내가 살던 곳하고 다르네? 먹는 음식도 다르고, 입는 옷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그러한 서로 다름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곳이라는 점이라는 거죠. 문화 문제를 우리가 고려를 할 때에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접하게 되는 타인의 시선이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현대문화연구센터 소장이었던 스튜어트 홀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타자와의 만남, 타자의 시선, 그런 본질주의적인 정체성이 새로운 정체성을 생성시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타자와의 만남의 중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냉전의 종결로 인해서 만남의 기회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로컬한 문화 과정이 글로벌한 문화 과정에 연동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야말로 글로벌 스터디즈의 문제 제기가 문화 인류학에 이해되기 시작한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일본에서 관광인류학 보급에 많은 역할을 하는, 지금은 정년 퇴임하셨습니다마는 동경대학교 교수였던 야마시다 신지는 인간, 돈, 상품의 글로벌한 어떤 흐름 속에서 문화는 사회의 어떤 경계를 뛰어넘어 향유되게 되고, 즉 소비가 되고, 전통적인 문화는 한편으로 단편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이라는 맥락에서 재구성되어 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발리 관광인류학의 레슨이라는 관광인류학 입문으로 한국에서는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화가 단편화되어가는 배경에는 어떤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공업 제품이 보급이 되면서 접하기 쉬운 어떤 소재나 도구만을 사용한 생활 기술이 효용성을 점차 잃어가게 되고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점을 우리가 전통문화의 어떤 단편화를 불러일으킨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러한 면만을 강조하는 소멸 이야기는 사실 지금까지 변화해 온 문화가 변화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탄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질주의의 잘못된 전제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화 아니면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적 전통이 서로 만남으로써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주목을 하는 생성 이야기야말로 문화인류학 아니면 민속학에서 추구해야 하는 점이라고 야마시다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마시다 신지 선생님이 이야기를 끌어와서 논문을 쓰신 분이 정수진 선생님이고 남근호 선생님입니다. 글로벌화가 가지고 온 타문화와의 어떤 만남, 이것은 문화인류학의 어떤 다른 분야에서도 문제시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글로벌화의 진행과 보조를 맞춰서 2000년대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자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연출하거나 아니면
조작하거나 하는 대상으로서 문화인류학자들의 어떤 시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화는 최근까지 사람들의 생활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사실 왜곡된 문화다 라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관광화되는 현장은 문화인류학자나 민속학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왜곡된 문화 혹은 페이클로어라고, 가짜 민속이라고 얘기를 부르곤 했는데요. 이렇게 결정지어버리는 것은 에드워드 사이드가 비판한 오리엔탈리스트와 마찬가지로 학문의 권위를 등에 업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짜증을 내기보다도 사람들의 어떤 문화 실천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현장의 어떤 현실에 바짝 다가가려고 하는 탈상대주의적인 태도가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타자와의 만남을 경험한 문화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세련되어가는 대상으로서의 문화와 의식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인간을 둘러싸고 그 활동을 규정하는 문화를 교묘하게 뒤섞어가면서 자기 형성을 해나갑니다. 타자에게 문화를 제공할 경우에는 음악이나 축제의 어떤 장면, 아니면 조각이나 그림 등 예술작품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 인간의 손으로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서의 문화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연결된 어떤 로컬한 역사를 반영하고 소중한 자신의 일부로서 자리매김한 문화 또한 글로벌화 속에서 정체성을 높여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로서의 어떤 기억이나 이야기, 언어, 이런 것들이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존재의 양상은 컬처럴 스타디즈가 막연하게 상정하고 냉전 후에 글로벌화 속에서 문화인류학자가 의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컬처럴 스타디즈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문화인류학에서는 명쾌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자 간접적으로 중요한 정체성을 도입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것 같은 문화 상대주의가 그 가능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수 혹은 다수의 문화가 아무런 교섭이 없이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문화는 존중해야 할 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연구자들은 많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문화나 가치관을 인정하면서 하나의 인류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어떤 사회적 목표로서도 다방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정체성이 모색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문화 상대주의도 모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상대주의가 정식화한 살아있는 문화, 즉 무의식 속의 인간 활동을 규정한다라는 의미에서의 문화는 글로벌 시대의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화유산이라는 개념 또한 엘리트가 세련된 객체 물질이라는 의미를 벗어나 살아있는 문화로서의 의미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화유산이라는 합류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